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그냥 난리였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중성동 갑에 가기를 원했으나 거기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되면서 전현희 의원이 종로에서 또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했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내정이 됐죠. 그랬더니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그만두고 의총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남의 가족 벗기다가 손에 피칠갑이 되냐, 당신은 왜 당신 가족을 안 벗기냐, 막 이런 거친 말까지 하고요. 서른 의원은 고별사까지 했습니다. 나 탈당한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서는 빨리 와라, 찝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감옥 가는 걸 겁내지 마라.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받고도 나왔다. 내가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졌더니 나를 하위 10%에 집어넣느냐, 이제 이러면서 아주 그냥 2시간 40분, 뭐 3시간에 걸쳐 난리 이런 난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현 민주당 상황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까? 공천이라는 게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의 전반적인 전략적 방향이에요. 근데 개인으로 돌아오면은 본인의 정치적 목숨이야.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민주주의 정당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절차거든요. 네. 인사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비밀주의도 지켜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인 문제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빨리 쓸어 담아야지만이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전현희 의원을 안 그래도 만났는데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을 지키다 그건 잘한 겁니다. 예, 본인도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 하던데. 자, 어쨌든 어제까지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 예. 이 공천하는 과정이 실제로 총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아마 기억한 데서 2016년도 총선 때, 이런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도 기억할 겁니다. 이 유승민하고 이 김무성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워서 그랬죠. 결국 김무성이 도장 들고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져서 그 당시 문재인 안철수가 분당이 됐거든요. 실제 김무성이 그래서 180석을 자신했는데 120석대로 이제 참패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더라도 너무 시끄럽다. 그때하고 비교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자,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한다를 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거는 공천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가 이거 임종석, 뭐 홍영표 이런 사람들인데 네. 왜 날리는지가 좀 이 깃발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꾸 2016년도를 찾아보는 게 그때가 이제 최악의 공천이 와서 그런 건데, 네. 유승민을 날리는 이유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박근혜한테 들이받았기 때문에 날리는 건데, 네. 아니 임종석이 무슨 들이받기를 했나, 그러면은 만약에 날린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냐, 그러면 그거를 공식화 시켰어야죠. 예, 문재인 정권 때에 윤석열 탄생에 책임을 묻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임종석은 싸워왔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식화해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밑으로만 얘기했지 공식화해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러면은 그냥 사적 보복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이 잠잠해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당분간은. 예. 자,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어제 밤 11시 48분에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40분에 수정이 됐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홍영표 의원이 현역인 인천 부평을 권인숙 의원, 이제 비례대표죠. 이분이 뛰고 있는 경기 용인 갑, 이정섭 의원이 현역인 충북 청주 서원 지역구를 이장섭. 이장섭 어쨌든 여기 충북 청주 서원 지역구를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해서 전략공관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얘기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됐으니까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정당은 원래 늘 전략적인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 공천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정당의 전략적 선택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을 잘라야 될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자면은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뭐 이제 여론조사가 잘 안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고 네. 있지 않습니까?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좀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다만 이제 하위 문제입니다. 하위 10%, 20%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의원 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고 경선할 것인지 네. 아니면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홍영표 의원 문제라든가 이장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경선하겠다고 하면은 페널티를 받고도 경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지금 여기 신문에 나온 것도 그렇지만 하위 10%로 이제 평가를 받았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경선한다는 게 사실 의미 없을 정도로 매우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하위 10%로 넣느냐, 부당하다, 나를 내치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는 하위 10%, 20%된 걸 가지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구에 대해서 내가 하위 10%, 20%든 가지는 내가 경선할 의사가 있다면 전략을 꽂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페널티라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그 당의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뭐 친명 성향의 당원들이 많아서 이분들에게 점수를 적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당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내가 경선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벌써 전략공천 여론조사를 돌려 벌써 전략공천 누군가를 꼽으려고 해. 이거는 사실은 이분들이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략공천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전략공천 하겠다, 한번 경선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네. 그냥 당에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 뭐 하위 10%를 받더라도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다가 그 보도대로 나면은 경선 지역에서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경선 안 하고 찍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삭제됐다면서요, 다시 수정됐다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경선하는 것으로.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합을 위해서 뭔가 좀 다시 원상복구하고 좀 따독따독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단독으로 또 계속 나온 얘기가 임종석은 그래도 살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난처한데요. 제 개인의 사견을 전제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당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게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임종석 실장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서실장은 대통령 밑에 최고 책임자입니다.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 총리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분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성동구에 본인이 뭐 땅 사가지고 성사한 것도 아니고 자기 성입니까? 거기 출마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한 것과 비판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A도 안 되고 B도 안 되고 두 개가 부딪힌다면 C의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임종석 실장도 저는 고려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성동구에 가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지역구를 본인이 있다가 원내대표에게 물려주고 원내대표가 빠지니까 돌려받고 이건 뭐 개인들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윤희숙이라는 인물을 꼽음으로써 586 청산론을 선거 프레임으로 갖고 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네, 그게 말려들지 않는다는 네. 측면. 이런 부분에서 중성동구에 가는 것은 더 큰 반대를 불러일으킵니다만은 다른 지역의 이야기 송파갑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지역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개파간 갈등을 좀 무마시키는 측면에서 이해찬 대표 같은 원로가 제소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양측에서는 절충안으로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좀 임종석 실장 같이 이렇게 무게감 있고 좀 캐파가 큰 사람은 험지에 가서 뭔가 좀 저쪽 표를 좀 가져오고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도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개파가 나눠져 있고 분란이 좀 큰 것 같으면은 그쪽에 요거도 좀 들어주면서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전략적으로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지역구가 보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성을 쌓았더라고요, 완전히. 아, 이게. 성을 그러니까 쌓았어요? 임종석하고 그 성동구청장 정원호하고 홍익표가 거의 20년간 셋이서 같이 관리한 지역구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임종석 씨가 재선을 했고, 임종석 씨 비서관이 정원호 이제 이 비서가 성동구청장을 지금 3선 연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3선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친구야. 예, 셋이 이게 해가지고 원래는 홍익표 씨가 이제 그만하게 서초 갔으면은 정원호 부총장이 나오려고 했는데 네. 임종석이 들어오니까 빠져서 이렇게 짰는데 여기 또 전현희가 예, 들어간다. 그리고 이 지역구가요 너무 갑자기 발전해서 보수 상류층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하고 대선에서는 보수당에서 10% 진 선거구예요, 이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근데 정원호 구청장이 굉장히 이제 스마트 행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만 이긴 선거고 보니까 요걸 지역구 특성 보면은 그냥 이 트리오가 아닌 다른 사람 들어왔다가는 질 수밖에 없는 선거, 어려운 선거구란 말이죠. 그러면 예. 전현희 위원장은 또 어려울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예를 들면 정원호 구청장이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열심히 같이 안 뛰어주면 안 되는 선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감안한다게 되면 원로 입장에서는 뭐 임종석의 그동안의 뭐 지명도나 봤을 때 한번 해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이미 결론 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네. 전략적 교류라는 이야기와 정치권의 기득권이라는 이야기가 네.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성을 무너뜨리라는 이야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또 표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화합해서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찾으라는 그런 식으로 또 조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여기 많은 분들이 정원호 구청장 유능합니다. 삼성구청장 맞아요. 3명이 관리한 선거구입니다.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임종석 험지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니 솔직히 임종석 어렵네요. 실장이 거물이긴 하지만은 비호감도도 있잖아요. 이 선거 전체에 그 좋은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로 보면은 전현희 위원장이 임종석 실장보다 낫지 않나요, 솔직히? 결국은 뭐냐면 조직적인 도움인데 뭐 구청장이 공직자니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은 오랫동안 조직을 관리했던 홍익표 조직들이라든가 정원호 구청장 조직들이 도와준다면은 또 할 만한 겁니다. 정당은 갈등하고 통합하고 반복하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하죠. 이해찬 전 대표 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만났던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 혹은 컷오프한 건 결국 선전포고다. 멸문 정당 만들겠다는 거다. 이건 물론 보수 언론이 이간질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른바 친문 학살로 보기에는 친문들이 많이 당선되고 있다. 사실은 윤건영 씨라든지 그렇죠. 뭐 이계호, 고민정 잘 되고 고민정. 있고 오히려 예.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자꾸 친문으로 분류하긴 하는데 홍영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친문이라기보다는 좀 독자 브랜드로 활동한 사람들. 아니 임종석 씨가 뭐 문재인 비서실장 전에는 뭐 무명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오히려 따지면은 야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좀 경쟁자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박용진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당권하고 대권 때 이 같이 나가서 경쟁하는 사람을 하위 20%로 묶어가지고 잘랐다. 이게 사실 이런 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인 경쟁자들이나 이런 경쟁자들을-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총선에서의 이 책임 부담감이 훨씬 커져서 화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리 잡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친문 학살하고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친문 학살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친문 핵심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윤건영 의원이라든가 또 전해철 의원, 박강원 의원 이런 분들은 조용히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점수 낮게 나온 사람들은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이에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원 단면 평가가 있으니까 주요 계보에 속하지 않고 온 곳에 다니면서 쓴소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진중권이 좌충우돌하잖아요. 아무나 다 막 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좌쪽에서도 진중을 안 좋아하고 우쪽에서도 진중을 안 좋아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분들이 점수가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임종석 실장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임종석 실장이 스스로 본인의 이슈를 키워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지도부가 임종석 실장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지도부가 또 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군요.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러면 또 임종석 실장을 그냥 날려버리면은
친문에서 진 것처럼 또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지도부 승을 먼저 주고 난 이후에 친문 세력과의 어떤 타협점을 위해서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면서 절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웃시켜서 속 시원합니다만은 뭐 한편에서는 또 전해철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 친문일 텐데 그렇죠. 전해철 의원을 또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서 공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니 그건 경선하면 되죠. 그러니까 경선하면 되는 거죠. 경선에서 네. 이기면 되는 겁니다. 네. 전해철 의원은 지금 하위 20%로 안 들어왔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제 안 느낌은. 들어갔으니까 조용하고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친문이라는 세력이 40~50명 되잖아요. 많잖아요. 핵심들이. 주요 계파에 있는 분들은 이 점수 주는 것도 평소에 의정활동 사실 품앗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입법 발의할 때나 그렇게 한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요. 근데 혼자 외로운 늑대처럼 지낸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근데 점수가 사실은 늦게 나와요. 이 하위 10% 평가라는 거는 늘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위 10%라 그러면요, 이 국회 하다 보면은 중간에 거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부터 이 상임이나 본회의에 안 나오는 유명한 사람도 있었어요. 정몽준 같은 사람 뭐 한 번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1년 동안에. 네. 근데 이분들은 자주 나오고 자주 언론에 비춰지고 브랜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이 걸린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거고 이걸 다면 평가라 그러고 심지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대가라는 체포동의안 그거는 무기명 투표였고 자기가 체포동의안 부결했다고 떠든 사람 대부분 같이 나가버렸는데 그렇죠. 자기가 지금 이 부결했다고 떠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다면평가로 추측해가지고 막 했다 그러면 다면평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에다가 늘 조언을 했었는데요. 복잡했어요. 이래요. 뭐 제도는 단순해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들자면 당원 50%, 그다음에 의원 다면 평가 50%, 그리고 과정 다 공개해버린다. 이러면은 아무도 저항 못해요. 근데 그 뭐 과정이나 결과를 공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게 지난번에 김문경 혁신위에서 공개하자라고 올렸어요. 근데 의총에서 반대해버린다. 그러니까 왜 반대한 거예요? 자기들이 반대해놓고 공개해야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2016년도에는 하위 20%를 잘랐어요. 네. 잘랐는데 아무도 저항 못했어요. 그때 잘린 사람이 그 요즘 저기 종편에 나와서 민주당 열심히 공격하고 계시는 저 우리 유인태 사무총장인데 그때는 지금 뭐 의정활동 열심히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유명하죠. 그냥 의원 다면 평가로 다 잘라버린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의원들끼리 평가해서 잘라버린 거야. 다면 평 이번에도 사실 20%가 다면 평가예요. 다면 평가 뭐 딴 비중이 얘기 할 굉장히 것도 높았다고 없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고민정 의원은 왜 이렇게 총대를 메고 행동대장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다면평가에서 문제가 발동한 것 같다니까요. 다면평가에서. 이게 의정활동 열심히가 알겠어요. 아니라 예, 알겠어요. 자꾸 개파 문제가 발동한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꾸 곤란한 얘기 그만하고 서른 의원이 탈당 예고했고 그다음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수진 의원 탈당하고 이번에 박영순 의원 탈당 선언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간다 그러고요. 새로운 미래에서는 빨리 와라. 우리 좀 있으면 3당 된다 이런 얘기하고 10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탈당 러시 계속되고 새로운 미래가 3당으로 가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한 2달 3당 하겠죠. 그게 별 의미 있겠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하고 합당해서 이 초반에 이제 개혁신당이 여론이 좋던 게 꼬꾸라진 상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 낙엽들 모은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에 부합해야 돼요. 뭐 윤석열 정부 뭐 심판이다, 뭐 타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 모은다고 지지율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래요? 국고 보조금만 좀 늘어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국민의힘 공천 얘기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조용한 공천이네, 뭐 문제없네 이러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대다수 친윤 의원이 본선행이거나 최소 경선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친윤 공천이 사실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야 내가 안 나가는데 무슨 이런 말 합니다만 사실 그 말이 무색하죠. 내일 김건희 특검법 제의 때문에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PK까지는 대충 정리를 했는데 아직 강남 요즘 5구라 그러는데 강남 5구하고 강남 5구라 그래요? TK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결론 안 내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일단은 다 표단속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른바 이 검사 공천을 밀고 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29일 뒤부터 완전히 이제 이 표리 운동할 거다 완전히. 예, 운동하다? 완전히 바뀔 거다. 29일 뒤부터 이제 당 공천 방식이. 그건 예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K에서는 아마 꽤 많은 이제 이 피반에 몰아쳐가지고 뭐 현역들 다 날리고 뭐 검사들 꽂으려는 좀 태세하고 있죠.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이 안 되면
거기에 그 표 그냥 열심히 몰아줬던 그분들은 또 뒤통수 맞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뭐 그렇게- 그게 뭐 정치 특히 이제 그게 보수 정치의 원래 특성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때까지 관리하라고 세워놓은 거다. 이렇게 그래요?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민주당은 시작이다? 이제 매를 맞을 만큼 충분히 맞았다. 저는 심지어요 아마 이제 특검제이 끝나잖아요. 이미 공천된 것도 회수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예. 박민식 의원이 이번에 영등포에서 자기 나간다 그랬다가 또 안 나간다 그랬다 막 복잡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다른 쪽에 생각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 부산이죠 부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 그런 게 다 그런 건가요? 대선 분위기가 다시 좋아졌거든. 마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몇 놈 빼고 다시 집어넣고. 아, 고말입니까? 그 조혜진 의원이 김해일로 옮기기로 했는데 김해에서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투표 끝나면 조혜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이건 칼을 숨기고 있는 건데 피바람 불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특검법을 꼭 내일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군요. 그게 아마 본회의를 할 수 있는 본회의가 기간이 마지막이죠. 없을 거예요. 마지막 본회의일 거예요. 있어요. 또 언제 있냐면은 총선 끝나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총선 오히려 끝나고 자녀 임기 남은 시기에 본회의를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민주당한테는 안 좋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국리들을 하겠죠. 네. 뭘 어떻게 해도 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없이 미쳐도 욕을 먹을 거고, 어차피 어려운데 해치우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검을 억지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4월 총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고요. 이 제1을 정치적 전환점의 계기로 삼겠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 완벽하게 부기를 시켰어. 우린 그걸 가지고 싸우겠어. 라는 하나의 정치적 전환점으로 삼으려면은 29일 올릴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자, 총선이 불과 42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 한성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거 전북의 한성 문제 아니에요, 이거? 네. 전북하고 부산. 예, 부산. 그거 문제 아니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결론 안 나고 그냥 야, 기존대로 갈 것 기존대로, 그럼 결론 안 나면 기존대로 가니까, 이러면. 뭐 그렇죠. 뭐 선거관이 안으로 간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의원 특권 정당화된 나라의 폐해예요. 자, 선거구 획정화는 이제 선수가 룰 정하는 거예요. 심판 없고 선수가 룰 정하죠. 그다음에 민주당 이 공천 과정 보세요. 선수가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관중들이라든가 심판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의원 특권 정당이 돼서 만들어진 폐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빨리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양당이 참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하는 거 맞아요? 아닌 진짜 것 걱정합니다. 같은데? 예. 좀 소신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개혁신당 김정인 위원장 안 그래도 한 2석 정도 본인이 가져갈 거다 그런 얘기들이 파다했는데 김정인 위원장 외손자가 개혁신당에 입당하면서 공관위원장을 맡게 된 거다 이런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결국은 사심이 들어갔군요. 근데 이런 벤처 정당에서는 공관위원장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 들어오면 바로바로 꽂아주는 게. 그래도 이제 본인의 책 써준 사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또 결국 은혜를 갚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명예가 좀 되나 봐요. 근데 김정인 위원장이 이제 비례로만 5번 된 걸로 이제 한국 현대사에 이제 기록되는 분인데 이번에 또 비례로 나오실 건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안 나오고 이제 이제 자기 외손자를. 아니 뭐 그 외손자인지 하여튼 2명 정도는 지금 2석 정도는 뭐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뭐 몫이 있겠죠. 지난번에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2016년도에. 그때도 뭐 김종인 위원장님 몫이 있었어요. 네, 몫이 있다고. 네, 그 몫으로 대신 국회의원 지금도 민주당에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은 아니지만은 있고요. 뭐 이분 목 챙기는 걸로 아주 참 깔끔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항상. 요즘에 이 박지원 씨도 그랬었고 이제 뭐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은 김무성 씨도 그랬었고 이 노장들이 지금 나왔을 때 꽤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1년 반 동안에. 그리고 이제 여야를 통틀어서 윤석열 정권을 도대체 이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냐.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게 박지원이나 김무성이 뜬 건데 저는 김종인 씨가 그래도 개혁신당에 갔을 때 득표에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나이 어른이 와서 좀 무겁게 얘기해주고 하면은 그래서 이분이 뭐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 된다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뭐 우습지만 그냥 제대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풀을 해봤는데요. 자, 청산돼야 될 대상 1번 올드보이, 2번 586, 3번 초재선 했거든요. 어디가 1등 나왔게요? 청산 대상 1위가 초재선이에요? 민주당. 초재선이 압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초재선이 너무 많은 거야. 무능력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시대적 특성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정당 내에 엘리트 양성을 안 하니까 외부에서 이제 전문가라고 영입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알못이야. 정알못이는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 실제로 이 연세에 있는 이런 올드보이들보다도 효능감에서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자, 마지막으로 이준석 대표 출마 지역구 이번에는 경기 화성 얘기 나옵니다. 이게 양양자 의원이 반도체 클러스터 하면서 양양자, 이원욱, 이준석 세 명의 트리오를 한번 뭔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동네가 좀 이제 아파트 단지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층들이 많고. 가기 때문에 그 동네가 맞을 거고 저는 이준석 대표를 자꾸 대구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지금 대구에서는 여론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돌려봤더니. 윤석열 지키겠다 아니면은 박근혜 지키겠다 두 개만 남아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유영아하고 지금 홍석준이 비슷하게 붙어 있는 거고 최경환 씨는 그 역시 노익장으로서는 거의 당선 확정돼가지고 현역에 빠져버릴 정도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과도 부딪히고 박근혜하고도 부딪히고 해서 대구에서 나올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경기 화성에 가서 이 젊은 층 가지고 승부하는 게 맞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어쨌든 등판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은 또 오히려 위기에 몰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노익장이 또 새롭게 여기서도 또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또 생각도 사실은 들면서 그게 참 이준석 대표가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쓰러워요? 예, 뭐 아까 뭐 양양자 의원하고 이원우 의원하고 예. 뭐 트리오든 트리오. 뭐 퐁퐁이든 하이타이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괜히 이낙연 대표하고 합당하면서 그 에너지를 완벽하게 다 소진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조국 신당이 등장하면서 더 틈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한국 사회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신상 나오면 찍는 유권자가 한 10에서 15% 정도 돼요. 신상 좋아하는 사람들. 아하. 안철수 찍었다가 좀 더 올라가면 이인재도 찍었다가 좀 더 올라가면 정주영도 찍었다가 더 올라가면 박찬종도 찍었다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시선에서 비켜나가 버렸어요. 그렇군요. 참 정치는 다이나믹하다. 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뭐 당 만드는 거 지금은 저는 당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송영길 대표의 당을 제가 뭐 자원봉사로 돕고 최대지. 있는데 네. 둘이 아마 플랫폼을 같이 짤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제 언론 보도로 광주 출마를 선언을 했고 네, 그랬다고. 지역구는 정해야 되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최대입 신당에서 연합공천으로 최대입 대표는 목포 출마하겠다. 그래서 좌우지만은 윤석열 조기 퇴진을 깃발을 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명님께서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만드는 대통령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의식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국민이 버티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투표 꼭 합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